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가족결합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패밀리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을 5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가장 먼저 고객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서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이 지난달 5% 인하한 데 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기준 10%가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가스요금은 지난해보다 7만 5천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설입니다. 10대들은 이번 설 세뱃돈으로 평균 12만 5천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신문사가 10대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10대들일수록 세뱃돈 기대 액수가 컸다고 하네요. 설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이른바 펫시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해서 인기가 높지만 펫시터 수가 워낙 적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자선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주말 OK저축은행 배구단의 홈 경기장인 안산시 상록수 체육관에서 행복나눔 등록금 캠페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700명을 추첨해 올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양수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정철생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요금 할인 제도를 슬그머니 없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는 오늘부터 가족결합 할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과연 뭘 얼마나 줄이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축소하는 건가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결합 할인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묶으면은 이제 그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한 뭐 2, 3년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빅히트를 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지배가승법 이제 실시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낸 게 그렇게 엮게 되면은 요금 할인과 별도로 포인트를 주자. 하고 그 포인트를 쌓으면 나중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서 이제 뭐 싸게 단말기 구입한다. 그런 제도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실시는 이제 4개월 만에 전격 그 포인트 제도는 이제 무산된다. 기존에 쌓았던 것은 활용해도 된다. 하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천명하고 나선 겁니다. 또 관련 광고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4개월 만에 그걸 폐지한다고 전격 하면 폐지한 거죠. 예. 네. 다른 네. 이동통신사는 어떻습니까? 비슷하게도 네.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게 히트를 치니까 LG 플러스나 KT에서도 그렇게 묶어서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KT 빼고요. 현재로서 아마 그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현금화를 시키지는 않고 요금 할인 쪽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 변경을 하나씩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할인 혜택 때문에 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게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이잖아요. 형식적인 가격 인상은 아닌 거죠. 근데 통신요금 묶여 있거든요. 그 통신요금 인가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결국 예전에 단톡법 문제 나왔을 때 결국 그 통신요금 인가제를 풀어서 경쟁을 유도해야지 정보통신부에서 그거 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요금 결정권 쥐고 있으면서 딴 거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비난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핵심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요금을 올릴 때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요금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혜택을 줬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우리 경영상에 안 좋아서 혜택을 줄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인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는 있으나 고객들이 느끼는 거는 실질적인 요금 인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도 예. 줬다가
뺏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번 줬다가 다시 뺐으면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자꾸 SK 측에서는 정부의 어떤 뭐 법률적 이슈 이런 문제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핑계를 좀 대고 있는데 사실 다른 통신사들은 그럼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혜택은 약간 그 형식을 바꿔서 계속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SK만 이렇게 갑자기 처리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한번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 정길진 선생님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 부장님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통신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최소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가계 부담인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대략 원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휴대폰이 없을 때는 집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는데 이 비용이 과연 이게 지금 그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이 정도 비싸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좋은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아마 통신비 우리나라의 만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를 보호해주자는 이제 기저가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신비에는 실은 통신비의 원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말기 제조 원가 개념도 네. 같이 섞여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단말기 유통법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걸 분리를 하자. 그럼 정말로 단말기가 얼마인지를 내놔라, 가격이. 통신비가 얼마인지를 같이 내놔라. 그렇죠. 분리를 해서 공시를 하자고 했었는데 실은 이게 통신사들 또 제조사들의 서로의 로비에 의해서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간의 원가가 얼마인지 또 통신비가 원가가 얼마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아직까지도 한 여전히 말씀 위기에 빠져 있는 드리면 다음 대선에서 이 문제를 클리어해가지고 네. 복지 논쟁보다는 정말 원가 얼마니까 반값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표 무지 갈 겁니다. 인기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뭐 휴대폰 원가 공개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 왜냐면 사실은 애플이랑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데 갤럭시나 그 G2에 대한 원가 공개한다는 건 사실은 어떤 본인들이 어떤 정보를 지금 애플한테 전부 다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원가 공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통신요금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라는 권한을 놓느냐 안 놓느냐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경쟁의 핵심이다. 만약에 요금 자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면 통신사가 요금 경쟁할 거예요. 그걸 안 하거든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 나오는 거 다른 데로 경쟁하다 보니 과열 경쟁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단통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까지 만든 건데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한 어떤 권한을 놓게 되면 그러면 아마 통신 3사들 요금 경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싼 요금에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길도 열게 되는 것이죠. 대형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립률 구매를 했을 때 5% 이상을 적립해줬던 거를 지금 많이 낮추고 있잖아요. 이것도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이제 지금 대형마트들 3사를 비롯해서 많이 쓰는 이제 테크닉, 혜택이 뭐냐면은 1%를 적립한다 그래서 구매액의 1%, 0.5%, 0.8%를 하는 건데요. 지금 홈플러스를 위시해가지고요.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기존의 카드별로 혹시 이제 구매액별로 이 혜택들을 많이들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1% 적립을 0.5%로 낮췄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100만 원 이상을 사야 제대로 된 1% 적립을 해주고 이하는 할인한다.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 아예 카드 없애는 게 적립도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적립률이면. 그렇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T가족 포인트에 가입한 가입자가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줬다 뺏는 식의 이런 폐지 때문에 뒷말이 굉장히 무성하네요.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네, 가스 요금은 내린다는데 이 주제입니다. 애들 성적과 남편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요즘. 그래도 내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스 요금인데요. 네. 서울 기준 10% 정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올 들어 두 번째 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충분히 내리는 건가요? 아니 근데 겨울 다 지난 다음에 가스요금 내리면 뭐합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네, 이게 예. 가스요금이라는 게 겨울에 사실은 제일 그 난방비로 많이 드는 네. 거고 12월, 1월, 2월. 네, 국제 원유가는 굉장히 한 30% 이상 낮아졌는데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중간 유통업체들에서 좀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일반 서민 가게에 어떤 그 바로바로 좀 이렇게 좀 그 요금이 국제 원유가 인하가 그다음에 국제 가스 가격 인하가 서민들 가게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좀 연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겨울 다 간 다음에 비싼 거 한 30만 원, 40만 원씩 다 내고 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데 좀 정부에서 대처가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사상 최대폭이다. 예. 충분한가요? 제가 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면요. 봅니까? 1월에 5.9% 인하했고 이제 3월에
추가로 지금 10.1%, 네. 10%를 더 인하하겠다는 건데 우리 이양수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실은 이게 규정상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원료비 연동제라고 해가지고요. 네. 원료를 수입했을 때 그 원가의 변동에 따라서 나중에 가스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인하하는 건데 그 단위가 2개월마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시차가 예, 늦어진 시차 그러니까 이유가 10월 달에 떨어졌으면 그게 12월 달에 하고 12월 달이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국제유가 그러니까 지금 폭락분이 반영된 정철진 선생님 거죠.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민원 때문에 그 공무원들 만나러 가면 공무원 대답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를 들어서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유가가 오를 때는 뭔가 째깍째깍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차기름 늘어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연동되는 만큼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양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겨울 다 지나가고 가스 한 점 다 떼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제 공무원 만나러 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규정 때문에 이렇습니다. 국민 복장 터지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 촌철살인 박상훈 소장님 다운 말씀. 네. 촌철살인을 마크를 네. 달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네네. 나름의 닉네임들을 좀 붙여드렸어요. 네, 네. 근데 가스비 내렸는데 요새 그 주유소에 주유하러 가시면 그 휘발유 값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를 아마 소비자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가스비도 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금방? 이미 올랐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도시가스비도. 예. 네. 가스비도요. 가스비. 여기 마찬가지로 2개월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뭐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은 또 안 되고요. 2개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게 뭐 규정이기도 하고요.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건 주유소 쪽이겠죠. 이제 기본 공공요금이야 이런 뭐 규정상 원칙대로 움직이긴 한데 뭐 주유소는 지금 바로바로 이미 올리고 있어서 지금 벌써 리터당 1,300원대는 다 찾아보기 힘든 네, 1,300원대는 다 사라지고 예. 이제 1,400원대로 다시 재진입. 다음 주제를 한번 보시죠. 네. 네. 세뱃돈의 법칙. 이번 주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선물 못지않게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게 세뱃돈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다들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세뱃돈 드릴 아직? 이거 줘야 됩니다. 뭐 네. 애들도 있고 조카도 있고요. 네. 네, 제가 이 세뱃돈 드리는데 좀 약간 법칙이 도움이 좀 들만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설과 추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세뱃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일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서 10대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봉투에 얼마를 넣어줘야 할까? 몇 살까지 도대체 세뱃돈을 줘야 할까? 어른들로서도 고민이 참 많은데 돈 받는 아이들 생각 어떤지 한번 보시죠. 자, 어른 한 분께 받는 세뱃돈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27.7%가 10,000원 이상에서 20,000원 미만, 그리고 50,000원 이상이 지금 22.7%, 10,000원 이상 아니면 50,000원 이상 양분되는 것 같고요. 아이 한 명이 설에 챙겨가는 세뱃돈이 적게는 10,000원부터 한 많게는 30만 원, 혹자는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까 말씀을 주요 뉴스에서 드렸지만 상급 학교를 진학을 앞둔 경우에 세뱃돈이 훌쩍 뛴다고 합니다. 올 세뱃돈 예상 평균 금액 아이들은 12만 5,3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 관리는 누가 하나? 제 어릴 적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세뱃돈을 열심히 받긴 받았는데 그 돈이 대부분 엄마의 지갑 속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요즘 친구들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응답이 무려 57.5%에 달했습니다. 엄마는 31.7%. 여전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예전이랑은 확실히 많이 달라지긴 한 모습입니다. 자, 세뱃돈 과연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어른들 입장에선 언제까지 줘야 할까인데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조카에게 세뱃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청소년들은 고등학생까진 받아야 한다. 51.7%. 대학생도 받고 싶다라는 응답이 20%였습니다. 세뱃돈 받고 싶은 마음이야 알겠는데 취업 전까지, 결혼 전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자, 여쭤볼게요. 세배, 이번에 세배 받고서 한 사람당 얼마씩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양수 평론가님? 예,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줘야 되니까. 예. 글쎄요, 그 고등학생은 한 5만 원 할 생각 하고 있고요. 중학생은 한 3만 원 정도 하면 맞지 않을까. 저도 많이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팍팍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세뱃돈 얘기가 나오면 한 분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 이계진 의원하고 법정 스님이 생각나는데 예. 이계진 의원이 정치를 이제 시작한다고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랬을 때 그 이런 설날에 법정 스님이 이렇게 1,000원짜리를 빨간 봉투에 넣어서 주더랍니다. 네. 그러면서 좀 불법 자금 위험한 돈은 받지 말고 이렇게 깨끗한 돈만 받아라 그러셨다고 그 1,000원을 이제 가슴에 품고 지갑에 넣어서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내내 어떤 불법 자금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셨던 그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설날만 되면 그 세뱃돈이 생각이 납니다. 네. 박 소장님은요? 저는 고민이 아기 때부터 봤던 조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친구한테는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있는데 우리 애를 가족한테 낳았으면 안 줘도 되죠? 네,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제 부담 하나 생각에는. 들었네. 근데 세뱃돈을 받고서 저도 어릴 때 경험이 받긴 받았는데 제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근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과연 이제 마더뱅크에다 입금된다고 하는데 마더뱅크. 마더뱅크. 이게 과연 이걸 부모님께서 갖고 있다가 네. 돌려주지 않으면 다 써버리면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 이런 질문이 그렇죠. 이런 질문이 지금 SNS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 민감한 정말요? 문제예요. 여기 있는 아마 6분이 전부 다 이제 횡령의 전과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뭐 나이 먹어서 애들 그 해뱃돈만 슬쩍 합니까?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지갑에서 돈도 빼기도 하고 네. 절도의 횡령의 가족끼리 온갖 이제 대상 범죄가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횡령 맞죠. 근데 왜냐면 맞습니까? 남의 돈을 내가 보고 있는 걸 반환하지 않고 가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형법에 이런 것 때문에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는 묻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슬쩍 빼도, 그리고 그 남편 돈을 몰래 가져가도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인 책임 묻지 않겠다. 가족 문제는 가족에서 해결하라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횡령죄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걱정 안 부모의 하셔도 돼요. 심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친척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도 받지만 남의 애들은 내가 주고 네. 우리 애들 애기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하게 되죠. 나간 돈과 우리 애가 들어오는 받은 돈이 돈? 얼마쯤 되고 예. 우리가 나간 돈이 얼마쯤 된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 그 계산에 밝은 이제 아내들이 예.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게 수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미풍양속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세뱃돈 횡령에 맞서서 자식들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요전에 보셨지만 밑장 빼기. 아, 그냥 5개 들어오면 한 2개 싹 빼놓고 엄마한테 3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밑장 빼기가 또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항거하는 네.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출근길에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네. 직군이 바로 은행에 계신 분입니다. 아하. 바로 오늘부터 신권 교환이 시작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겠죠, 은행에. 어떻습니까? 신권도 교환할 때 무슨 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은행별로 지금 뭐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정해 놓는 것 같습니다. 뭐 10장, 20장, 은행별로 차이 좀 있는데 또 VIP들은 또 다른 뭐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설이 지금 바로 이번 주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6살 아이들인데 세뱃돈을 이번에 마더뱅크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네, 펫시터 구하기 전쟁.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댁에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설 연휴에 집을 비울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 출연자분들은 안 키우실 것 같은데. 그때 박 소장님. 제가 예. 키우죠. 키우고 네, 계십니다. 키웁니다. 근데 네. 이번 설은 제가 방송 때문에 부산을 못 가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집 강아지하고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특별히. 근데 저게 이제 명절마다 저희들도 키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2년밖에 안 되니까 명절이 한 3번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는 저 지인 집에 맡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아지 호텔에 맡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게 사실은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강아지 저 호텔에 맡길 경우에는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강아지 같으면 적응을 또 못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아지 애경 이제 집 같으면 저게 이제 명절마다 굉장히 큰 고민이죠, 사실은.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키우지 않는 가정들은 와닿지가 않지만 네. 실제 이 키우고 있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펫시터 과연 뭔가요? 근데 펫시터라고요. 이 애완동물 맡아주는 겁니다. 베이비시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베이비시터처럼? 일정도 정해져 있고 뭐 시장도 뭐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표에서 구체적인 업무들 나오고 있죠. 뭐 산책을 구체적으로 시켜준다, 뭐 사료를 제공한다.
저게 거의 다 계약서상에 예. 나와 있다고 하고요. 저 문구는 좀 웃기네요. 예. 소수정의 밀착 관리. 저 비용은 실은 저게 천차만별입니다. 뭐 여기 굉장히 15,000원, 예, 싼 2만 것 원이라고 했는데 같은데요? 저거대로 계약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맡아주는 사람과에 따라서 이게 어쩌 일종의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네. 뭐 저건 평균치 계약이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구하기 전쟁이죠. 굉장히 그- 많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은데. 그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 내 반려동물을 마찬가지 내 애를 잘 봐줄 수 있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신뢰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고 또 많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또 구하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요? 실제 이 과정에서 사고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패시터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 계약을 계약 어떻게 관계에 할 대해서 거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설사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원래 나의 강아지를 패시터한테 맡겼다라고 하면 그 강아지에 대한 보호 업무가 사실은 보호 범위가 그 패시터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뭐 어디가 다치면 얼마, 어디가 다치면 얼마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패시터가 어느 정도는 부담하게 되죠. 네. 저게 네. 뜨는 이유가 원래 그동안 이제 애견 호텔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견 호텔이라는 게 실제로는 가보면은 케이지 안에 주로 넣어놓고 산책만 좀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아지들의 주인이 너무 갇혀있으니까 불쌍하니까요. 그래서 패시터한테 맡기면은 이제 그 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근데 항상 그 유의할 점이 가보고서 그 패시터의 집이라든지 그 보호되는 곳을 가보고서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 좀 환경이 안 좋거나 그냥 돈 때문에 하시는 분이면 자칫 강아지들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 최근에는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어떤 부분은 저걸 이제 아예 케어해주는 시설까지 갖춘 휴게소도 네. 있습니다. 휴게소예요? 예, 가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이렇게 갈 때. 훨씬 넓은 공간인데 어느 휴게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인기가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영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애견 호텔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일종의 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견 호텔에 애완견을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그 개 주인과 뭐 애견 호텔 주인 간의 소송이 또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예.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글쎄 뭐 임신을 했다 걔가 그럼 나한테 새끼가 하나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 혼인지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좀 주목이 되네요. 왜냐하면 새끼를 사실은 일부러 교배시켜가지고 이제 낳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은 품종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진짜 진돗개 순종이고 남자애도 진돗개 순종이면 사실은 그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 개는 진돗개 순종인데 저쪽 애는 그 변견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진돗개 순종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잡종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럼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번 네. 소송에서도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알짜 정보 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곧 다가오는 설날 연휴, 고향 찾으시는 분들 외에도 해외여행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에서 면세점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면세점 알뜰 쇼핑 노하우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무려 78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설 연휴 대비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세점에서 알뜰하게 쇼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외 면세점보다는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면세점에서만 파는 대용량 제품, 실속 기획 상품 등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하거나 단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가격 할인이 많이 되는 제품들이 많다고 하네요. 또 면세점에서 진행하는 선불카드 증정 행사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면세점별로 저녁 7시 이후 구매 고객, 공항 안내데스크에 출국 계획을 등록하는 고객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증정하는 행사를 종종 열곤 하는데요. 선불카드는 카드 유효기간 동안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한 면세점을 집중 이용해서 VIP 회원이 되면 상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은 물론 환전 우대, 호텔 특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었나요?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지 왜 졌나? 무슨 얘기인가요? 인기 걸그룹 멤버 수지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모자를 판매해온 인터넷 쇼핑몰 업체 상대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지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쇼핑몰 업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박소윤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 인기 걸그룹 미스A의 멤버 수지. 수지가 쓰고 나온 모자가 인기를 끌자 한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며 자사 모자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수지 모자를 검색하면 쇼핑몰 주소가 검색 화면 위쪽에 뜨도록 하는 계약을 유명 포털 사이트와 맺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항 패션 매체 인터뷰라는 글과 함께 수지의 사진 석 장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고는 수지 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었고 수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지가 이로 인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닌 이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소연입니다. 네, 국민 여동생 수지.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예,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수지가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업체가 2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 광고 선호도 조사 상위권에 랭크되는 연예인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수지 씨가 패소한 퍼블리티시건, 예.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 이거 어렵죠. 이거 아침부터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면 시청자들 싫어하시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명권, 초상권을 아실 거예요. 성명권,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 초상권, 내 얼굴 쓰지 마. 그럼 내가 정신적 손해를 받으니까 위자료 내놔. 이거거든요. 퍼블리시티권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겁니다. 성명이나 초상을 재산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내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제 얼굴을 사용해서 뭐 김태현 만두 그러고 이제 계약하는 재산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수지 씨가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사건 내용 보니까 어떤 뭐 키워드 무슨 포털 사이트에다가 수지 모자라고 쓰면은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로 네.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좀 모자를 좀 판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수지 씨 얼굴이 든 사진도 몇 개 도용을 했다고 해요. 네. 제가 저 소장을 제가 어떤 소송 기록을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수지 씨가 야, 너 내 얼굴 왜 썼냐? 내 얼굴 쓰지 마. 라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만 해서 한 위자료 한 2천만 원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네. 근데 수지 씨나 소속한 JYP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 좀 더 나가서 내 이름 쓴 얼굴 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니네가 장사했잖아. 니네 때문에 내가 딴 데 계약 못해. 내가 딴 데랑 계약한 게 내가 침해받았어. 딴 데랑 계약이 해지됐어. 이런 아빠 재산상의 손해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거기서 네 얼굴 3개 쓰고 자기들 수지 모자 팔았다고 해서 네가 딴 데랑 패션으로 계약을 못했니? 딴 계약이 깨졌니? 그걸 한번 입증해봐.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패소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얼굴 도용한 거라 가지고 위자료 물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왜 JYP 쪽에서는 초상권으로 안 걸고 퍼블리시티권을 했을까요? 그게 더 어떤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 보상이 컸기 그렇죠. 때문인가요? JYP 측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행동이겠어요.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건 없지만, 예전에 한번 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승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봤던 것이고, 아마 초상권이라, 왜냐하면 사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에서 많이 뭐 이제 연예인들 사진 도용하잖아요. 우리 회사 오고 갔다고. 많이 하죠. 예, 예전에 모 배우는 그렇게 해서 승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아마 초상권 침해를 갔을 텐데, 사진 3장 정도를 홈페이지에다가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초상권 침해 받아서, 저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 김선아 씨 얘기인데, 저 김선아 씨 얘기는 뭐냐면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김선아 씨가 우리 병원 왔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네. 사실 여배우한테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선아 씨는 쉽게 승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장동건 씨는 반대로 패소를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수지 씨 같은 경우는 JYP 쪽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진 3개를 썼는데 이 사진 3개 가지고 초상권 침해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위자료 얼마나 받아줄까?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좀 더 크게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재산상 손해를 물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재산상 손해가 있다는 것에 입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수지와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이렇게 오히려- 따지면 아무 계약 없이 뭐 소량이면 예. 써도 된다는 얘기도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수지 씨가 지금 모자를 제가 모자 어떤 광고 모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 모자 회사랑 수지 씨가 계약을 했다. 네. 그런데 저 회사에서 수지 모자라고 해서 팔고 있다. 그러면 수지 씨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의 손해가 더 막심할 겁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똑같은 정말 수지 씨랑 계약한 모자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었다면은 JYP 측에서 그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연예 산업,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은 저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결국. 네, 뭐 그렇겠죠. 초상권이라든지 예, 근데-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예.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적인. JYP가 좀 싹쓸이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지 모자라는 거에 전권을 갖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옛날에 뭐 김희선 씨의 머리띠가 있다고 하면 실은 김희선 씨가 직접 머리띠 제조업체 하나하고 좀 뭐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실은 김희선 머리띠를 파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거를 관행적으로 아마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을 안 해줬던 게 우리만의 이제 하나의 대법원 판례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한 업체의 초상권과 직접적인 권리는 보호해주지만 그때 완전 씨를 말리는 것까지는 봐주지는 않겠다. 아마 이런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 유명했었던 수지 모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올해 10월까지 전쟁 준비를 모두 마쳐라. 김정은이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지시 내용입니다. 미국 본토 타격 경고에 이은 또 하나의 위협 발언입니다. 올해를 통일 대전의 해로 선포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1일 기점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 현장을 전용기를 타고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거리도 아닌 평양의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데 전용기를 이용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용기 내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건설장의 전경을 내려다보시면서 당에서 비준해준 거리 형성안의 요구대로 건축물들을 들여앉히니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전용기 시범 운행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0월 전쟁설을 부르짖으며 전용기 시찰까지 마다하지 않는 김정은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유별난 전용기 사랑. 아, 무슨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굉장히 한번 이제 뭐 일단 부친과 달리 예. 이 비행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친은 뭐 김정일은 기차를 탔죠. 중국 가든지 러시아 갈 때 탔는데 이제 지금 현재 권력 기관이 아무리 공고하다도 젊은 지도자가 기차로 만약에 그 러시아를 간다 했을 때는 한 최소한 뭐 보름 왕복 한 달인데 그 정도를 평양을 비운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 의문이 있을 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비행기를 한 대 새로 샀다 뭐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제가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북한의 지도자를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통치를 좀 놀이로 한다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과시적으로? 네, 과시적으로 네. 좀 이렇게 타고 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뭐 김정은이가 또 직접 조종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실제로 조종했는지 아닌지는 네.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행기를 좀 좋아한다는 느낌은 좀 같네요. 네. 네, 과시적인 통치 스타일. 네, 김정은이 처음에 정권 잡고 나서 한 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내실 다지기보다 이제 외향을 번쩍번쩍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평양에다가 뭐 쇼핑몰 만들고, 네. 뭐 수영장 만들고, 스키장 만들고, 뭐 이런 형태들을 많이 했는데, 아까 박상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언제 모스크바까지 기차 타고 옵니까? 김정일 이상한 거고,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전용기 도입하고 위에 아까 그 공사 현장 같은 거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다음에 저렇게 내부 비행기 사진들 이렇게 찍고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은 역시 좀 외부로는 보이려는 거지. 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해,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잘 나가, 이런 것들을 보이려는 어떤 좀 그 외향적인 걸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그 김정일 사후 이제 3년 상을 탈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세대와 자신의 세대 간의 어떤 구분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보여줄 겸 네. 대외적으로 내가 이제 젊은 지도자고 이렇게 과시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다 이런 것도 좀 보여줄 겸. 근데 정말 좀 아이러니한 건
뭐 좀 개성이나 뭐 해주나 조금 먼데 신의주나 이런 데를 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을 네. 텐데 저걸 타고 평양 그 시내를 위를 상공을 돌면서 같은 평양이었어요. 네, 같은 평양. 네. 아파트 상공을 보면서, 저 아파트 짓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박상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좀, 장난기 어리게,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좀 재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아니 근데 사실은 북한은 평양을 벗어나면 볼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평양 고 인근 지역 외에는 만약에 비행기 타고 한 5분만 나가면 허허벌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말 뭐 그 김정은 눈에 봤을 때도 이민들이 뭐 어렵게 사는 모습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행기 테스트도 한번 할 겸 그다음에 홍보용이라면 평양 상공에서 본 평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네. 찍어야 홍보가 있는 거지. 평양에서 5분만 벗어나면 허벌판인데 그걸 찍어가지고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부까지 공개를 했어요. 내부에서 공개하고 네. 내부에 실제 뭐 창밖 바라본다든지 네. 전화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공개한 것은 그건 정교한 PI죠. 이른바 그. PI? 예,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인 홍보용. 이미지 관리? 예, 그렇죠. 대내용, 대외용 뭐 이렇게 해서 저거는 굉장히 예, 김정은 새 비행기 전에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보시죠. 굉장히 비싸네요. 대당 264억 원에서 330억 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러시아 방문 누굽니까 갔을 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네. 폐항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러시아를 방문한 게 기정사실이라면 어떻게 갈 것인가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 저걸 구입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테러의 위협도 있을 테고요. 과연 저 전용기를 타고 5월에 러시아를 러시아로? 네. 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저 비행기가 한 번에 논스타로 갈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간에 한번 거쳤다가도 되기 때문에 저걸 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고소 공포증은 없나 봐요. 그 부친이나 그 김일성도 있었죠. 굉장히 고소공포증이. 김일성은 있다고 하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고소공포증보다 아마 보안상의 안보상의 이유로 경호상의 이유로 비행기를 보다는 기차를 탔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격추해버린다니까 실제로 뭐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마오쩌둥이 이모를 죽일 때 비행기 격추시켜가지고 암살했던 것이고 뭐 공산당에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아마 고소공포증보다는 아마 경호상의 이유로 기차를 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리 경호상의 이유라고 그러지 최고 통치자가 모스크바 갔다 온 한 번 갔다 오는데 50일씩 걸리고 그러면 그게 사실 통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김정은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정상화를 하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 비행기가 사실은 대당 300억이라고 하면은 지도자의 전용기 치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싼 가격인 거거든요. 네.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식이 오래된 비행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과연 저게 모스크바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북한 드네요.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인 리설주의 패션이 북한 거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이설주의 패션과 흡사한 의상을 착용한 지금 보시는 북한 모델들의 패션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정말로 이설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제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좀 그 평양 중심으로 최고 지도층 중심으로의 어떤 좀 변화는 좀 보인다. 이게 이제 패션 문제인데 과거 그냥 저야 뭐 남성이고 패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김정일 때의 평양의 그 일반 평양 사람들의 옷이 좀 칙칙했다면 예. 좀 화사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그 최근에 공개되는 영상을 보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세련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패션도 그렇고, 김정일 뭐 치하에서는 그러니까 부인이 뭐 정확하게 이제 정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인을 대동하는 그림이 없었죠 사실은. 네. 예. 없었고 마지막에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비서 출신 김옥입니까? 네. 언론에 노출된 적은 있지만 김정은처럼 당당하게 이제 자기 와이프를 이제 이렇게 그 미디어에 노출시키면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또 김정은도 스위스 유학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 부분은 역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북한에서 이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생각해보면 뭐 무릎 위로부터 몇 센치까지 이제 경찰들이 막 자 들고 다니면서 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권위주의 시절에 이제 저희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불만이 많았는데 사실 김정일 그 시대까지 그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 시대까지는 빨간 바지를 착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아. 바지조차도 빨간 바지를 입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치마 짧은 건 아예 생각도 못 했고요.
원색의 어떤 뭐 옷들을 입는 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가 오면서 사실 김정은이가 옷에 대해서 뭐라 말한 적은 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데 방송에 나올 때 아내인 이설주가 나오는데 짧은 치마에 하이힐에 이렇게 세련된 원색에 가까운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골고루 다 입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마치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입는 그런 옷들을 다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설주 씨가 저런 거 입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입냐? 여자의 본능이 사실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아름다운 거 보니까 입고 싶고 해서 다들 입는데 그게 요즘 광풍이 불어서 네. 거의 그 제복을 입고도 지금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이제 하이힐에 우리는 이제 스타킹만 신지 않습니까? 남한 같은 경우는 저기는 뭐 분홍색 분홍색 양말, 파란색 양말에다 또 하이힐을 신고 여러 가지 북한식 패션이 많이 창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변화가 뭐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워낙 한류가 많이 번지다 보니까 그게 북한으로 또 이렇게 넘어간 영향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뭐 복합적인 요인 드리겠죠. 하고 또 북한에서도 알게 모르게 인터넷도 많이 쓴다고 네. 하고 DVD도 많이 팔린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이 주제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불량왕구 전시회. 좀 패러디한 내용인데요. 네. 오늘 총리 인선 문제를 놓고 지난주엔 저희가 정홍원 총리 패러디 사진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이번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패러디한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전시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목은 불량 완구 세트 전시회입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거리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보시면 뭐 램프의 요정 완구,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 상대로 대학 교수나 언론사 사장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법의 램프. 네, 그래서 이 램프만 문지르면 언론사 사장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완구 마블 게임. 시세 차익이 금방 생겨서 금세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구표 등산화.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한번 못 가셨다면 이 등산화를 신어보라. 등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산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싸이의 앨범을 강남 스타일을 비슷하게 패러디한 사진이죠. 네, 이 후보자도 이 패러디 전시회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텐데요. 굉장히 씁쓸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집거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어떻게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심정이. 네. 아니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마음이 좀 참담하겠죠. 참담한데 우리가 이제 이 청문 제도가 생긴 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 이후에 뭐 이런 뭐 문제 없이 통과된 총리가 있었나 할 정도고 청와대 인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총리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한 100여 번 정도 된답니다. 100여 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비리 3종 세트라고 하죠.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해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할 정도로 지금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도 뭐 야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총리에서 굉장히 좀 심리적 상처를 좀 많이 입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최초로 겪는 정치적 위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동안 쭉 별일 없이 그야말로 뭐 지내왔다가.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이제 마지막 총리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통령한테 또 본의한 누를 끼친 거 아닌가라는 또 자책감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본회의에서 제 개인적 생각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총리가 만약에 되신다면 이런 패러디와 질책들을 좀 겸허하게 받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패러디를 봤는데 네.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렇죠. 너무 저는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완구 총리의 저런 어떤 흠결들이 사실 역대 총리 내정자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역대 총리 내정자들이나 청문회 섰던 분들 사실 저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 정도의 어떤 패러디물이나 그 정도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이완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측면이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이완구 총리는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초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그런 흠결이나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튀어나왔다면 그냥 그런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완구 총리는 예전에가 처음부터 워낙 이제 자판기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었고 거기다가 또 그 언론 발언 같은 경우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건데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살골을 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라서 따라서 국민 감정에 대해서를 좀 이렇게 건드린다고 그럴까요? 국민 감정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이는 거는 똑같은 어떤 그런 흠결이 있더라도 다른 총리 내정자에 비해서 좀 더 과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정도의 어떤 불량 완고 박람회랄까요? 저런 패러디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심했으면 우리 신선홍객 이양수. 네. 근데 뭐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뭐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게 과하다 못하다는 이제 뭐 보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겠는데 저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마블링 하면은 뭐 이렇게 부동산 뭐 또 비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램프 요정을 문지르면은 뭐 총장도 시켜줘 교수도 시켜준다.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못한 측면만 부각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모양새가 나거든요. 사실 이완구 그 후보자가 잘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예를 든다면은 국회의원 당선될 때 70%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7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원내대표 할 때 야당의 어떤 우윤근 대표라든지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박영선 그 전 원내대표는 직접 대통령한테 총리감으로 추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잘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줘. 그리고 도지사 할 때는 도지사실을 확 던지면서 충청도로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소신 그런 행보를 했죠. 그런 잘한 것까지 좀 같이 패러디해서 했었으면 네. 균형 감각이 있었고 참 표현의 자유도 잘 얘기하면서 공과 가를 잘 설명했구나 이랬을 텐데 그 부산이 이제 문재인 당대표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저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관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덴마크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시사 풍자 만화가 모하메드를 개에 비유했대 네.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저런 정도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저런 정도의 풍자는 좀 여유롭게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완구 후보자. 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녹취록 공개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완구 후보가 총리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41%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충청 민심이 크게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박상훈 수장님. 충청 민심이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11일자 조사에는 저 비슷하게 나왔는데 12일자 조사에는 전혀 반대로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하루 사이에요?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그게 이제 그 충청도 명예 향후회장 하시는 분의 청문회에서 이제 막 이렇게 몰리는 걸 보고 아마 충청 도민들이 상당히 뿔난 것 같아요. 뿔난 것 같은데. 뿔나서 결집을 한 결집을 효과가 있다. 했는데 그 당시 진선미 의원이나 보면 이게 우리가 좀 국회의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 정의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연세대 신분이 나왔을 때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참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짜증나게 있고 또 충청도민들은 꼭 소지역주의가 아니더라도 화가 나죠 사실은. 명예회장 우리 도민 명예회장이 나갔는데 저런 식으로 죄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마치 피의자 신문하듯이 몰리면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지역 출신 이완구 후보자가 돼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아니 우리가 얼굴 익숙한 연세대 신분이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여야 할 거 없이 정인이 국회의원들은 정인한테 아무리 법적으로 나와야 된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쁘신 중에 나와줘서 감사한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질문하면 되는데 억박 지르고 막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강희철 정서적 부분을 건드렸다. 그렇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강희철 충청 명예회장, 명예황의회장 이분을 여당에서 모신 게 아니고 야당이 증인으로 모셨어요. 네. 그 야당이 합의해서 요청해서 증인으로 모셔놓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혼내고 연세 있으신 분을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진 않죠. 그 진선미 의원 발언 중에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럼 땅 가진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땅 한 평도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세대 신분한테 나는 한 평도 없는데 당신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면 마치 그게 무슨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저도 좀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머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여당이야 당연히 강행 처리할 것이고 뭐 단독으로도 하겠죠. 설사 이제 야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단독이라도 재석과문서 넘겨서 할 거고 아마 표단속 들어갈 겁니다. 뭐 여당의 수는 뻔한데 야당이 이제 골치 아플 거죠. 이거를 갈 거냐 말 거냐, 나오면 어느 선에서 나올 거냐, 반대할 거냐, 당론으로 할 거냐, 자유표결 할 거냐, 이런 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해관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데는 원칙대로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참석하셔가지고 뭐 반대를 하시던 자유투표를 하시던 본인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게 맞지. 너무 머리를 쓰다 보면 지난 주말에 문재인 또 대표처럼 괜히 또 여론조사 얘기 하나 꺼내든지 해가지고 네. 오히려 악수를 둘 수 있으니까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헌법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여야가 모두 반란표를 어떻게 단속할 거냐가 오늘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